청취자님,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알람 시계를 끄고 이렇게 침대 밖으로 발을 내디딜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아주 익숙하고 당연한 감각이죠? 매일 반복되니까요. 네,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단단하고 또 뭐랄까 아주 진짜처럼 느껴지셨을 겁니다. 그렇죠. 시간은 어제에서 오늘로 째깍째깍 흘러왔고요. 내 방의 공간도 어제 잠들기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고요. 네, 변함없이 그대로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는 사람은 어제와 다름없는 바로 그 나라는 감각. 이게 너무나 당연해서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아주 견고한 현실 같단 말이죠. 사실 우리는 매일 아침 그런 확고한 물리적 법칙 안에서 또 시공간의 틀 안에서 아주 안전하게 깨어난다고 믿습니다. 안전하다고요? 네, 왜냐하면 뇌가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이고 편안한 전제 조건이 바로 그거거든요. 아, 뇌의 전제 조건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너무나도 굳게 믿고 있는 이 견고한 현실, 그러니까 시간, 공간, 심지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진짜가 아니라면요. 진짜가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뇌가 생존을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낸 일종의 가상 인터페이스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마치 그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 아이콘 같은 거군요. 맞아요. 폴더 아이콘이 실제 물리적인 서류처럼 아닌 것처럼 말이죠. 야,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가 딛고 서 있던 현실의 지반이 완전히 흔들리게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깊고 거대한 그런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진실의 문턱에 딱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그 문턱을 넘어가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어떤 자료죠? 오늘 다룰 텍스트는 피부과 전문의이시자 불교 철학을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신 윤태진 박사님의 저서입니다. 참으로 언제나 마땅히 라는 책의 발췌본인데요. 의학자가 불교 철학을요? 네, 현대의학자의 뇌과학적 시선, 고대 불교의 철학, 그리고 무려 현대 양자물리학까지 넘나드는 아주 방대한 내용입니다.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특정 종교의 교리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네요. 전혀 아닙니다. 약간 이질적으로 보이는 여러 학문들이 우주의 근본 원리라는 하나의 지점을 향해서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가, 그걸 추적하는 작업에 가깝겠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미션은 분명해요. 이 다양한 학문들을 가로질러 도달한 궁극적인 개념,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것의 진짜 의미를 파헤치는 겁니다. 불교의 핵심 개념이죠, 공. 네, 청취자님, 미리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공이라는 건 그저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약간 허무한 블랙홀 같은 상태가 결코 아닙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 그럼 뇌가 만들어낸 가상 인터페이스라는 그 도발적인 이야기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저자가 던지는 가장 거대한 전제부터 짚어보죠. 나와 세상이 있다는 생각은 뇌가 만들어낸 환상이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와, 뇌가 만들어낸 환상이요? 네. 불교에서는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를 인연에 따라 만들어진 일시적인 현상, 그러니까 유의법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유의법이요? 일시적인 현상? 네. 이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공간, 존재,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 실제 우주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 뇌가 보이는 걸 지어내고 있다고요? 오직 우리의 머릿속, 그러니까 뇌의 정보 처리 과정 안에만 존재한다는 뜻이죠. 아니, 그러면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의자나 제 손목시계가 가리키는 시간, 이런 게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그걸 이해하려면 현대 물리학을 좀 빌려오는 게 좋습니다. 카를로 로베르리라는 이론 물리학자 아시죠? 알죠. 시간은 없다라는 책으로 유명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로벨리가 우주에는 시간이 없다고 단언하거든요. 그 우주의 근본 법칙을 설명하는 양자 중력 이론의 수식을 보면요. 네, 수식에 뭐가 있나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변수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와, 수식 자체에 시간이 없다고요? 네, 아예 없어요. 우주에는 오직 무수히 많은 입자들의 사건과 관계만이 그물망처럼 얽혀서 쉴 새 없이 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관점에서는 흐르는 시간이 없고 그냥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동시에 혹은 무작위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과거를 기억하고 내일 뭐 할지 미래를 계획하잖아요. 시간의 흐름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뇌가 등장하는 겁니다.
뇌가요? 어떻게 개입하죠? 우주에서 벌어지는 그 무한하고 방대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그 거대한 혼란이요. 네네, 엄청 복잡하겠죠. 그걸 우리의 뇌가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아유, 절대 불가능하죠. 머리 터질 것 같은데요. 맞아요. 불가능해요. 뇌는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를 아껴야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통제해야 합니다. 아, 생존 본능. 네, 그래서 그 복잡한 사건들의 순서를 매기고 이건 원인이고 저건 결과다 이렇게 꼬리표를 달아서 일직선으로 쫙 꿰어냅니다. 와, 뇌가 그걸 편집하는 거네요. 네, 이 인지적인 단순화의 결과물을 우리가 시간의 흐름이라고 부르는 거죠. 진짜 놀랍네요. 그러니까 우주가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뇌가 우주를 이해하려고 시간이라는 도구를 발명해낸 겁니다. 듣다 보니 약간 이런 비유가 떠오르네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 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오, 내비게이션 좋네요. 화면에 보면 차가 막히는 곳은 빨간 선으로, 뻥 뚫린 곳은 파란 선으로 막 표시가 되잖아요. 그리고 내 차는 작은 화살표로 움직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창문을 쓱 열고 도로를 보면 바닥에 빨간 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하하, 당연하죠. 선은 없죠. 지도는 그저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 그 복잡한 현실의 지형이나 수백 대의 차들의 움직임을 뇌가 알아보기 쉽게 압축해 놓은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아주 정확하고 완벽한 비유입니다. 뇌가 띄워놓은 시공간이라는 내비게이션 화면, 그건 우리는 진짜 세상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 뇌가 만든 인터페이스를 진짜 영토라고 착각하는 거군요. 네, 저자는 이렇게 뇌가 만든 가상 지도에 갇혀가지고 찰나의 현상을 영원한 실체로 착각하는 상태를 공상, 그러니까 가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공상, 가짜 모습이요? 문제가 뭐냐면요. 이 지도를 진짜 땅이라고 굳게 착각할 때 삶의 온갖 괴로움이나 집착 같은 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지도가 가짜라는 걸 알았다면 그 화면 밖에 진짜 영토, 그러니까 우주의 진짜 법칙을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게 아까 처음에 언급하셨던 현상의 세계 넘어 그 무위법의 세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영토의 본질을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이 책의 핵심 주제인 공입니다. 아, 드디어 공이 나왔네요. 보통 사람들이 공이라고 하면 약간 모든 게 다 타버리고 남은 재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진공 우주 이런 걸 떠올리거든요. 저도 사실 좀 그런 허무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자는 공을 무실체 변화라고 딱 정의합니다. 무실체 변화요? 실체가 없는데 변한다. 네, 즉 영원히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작용하는 상태, 그 자체를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이 끊임없이 변한다. 여기에서 청취자님들이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요? 만약 우주의 진짜 법칙이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건 그저 변할 뿐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힘들게 이룬 성취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결국 다 신기루처럼 변하고 사라지는 건데 이것 좀 너무 허무하고 우울한 결론 아닌가요? 아, 겉보기엔 그럴 수 있습니다. 허무주의로 빠지기 딱 좋은 함정이죠. 네, 저도 약간 우울해지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저자는 일시적인 변화와 영원한 변화를 아주 날카롭게 구분해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영원함의 정의예요. 영원함의 정의요?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영원함이라고 하면 단단한 바위처럼 꽉 뭉쳐서 절대 변하지 않는 상태, 즉 고정불변을 떠올립니다. 그쵸. 안 변해야 영원한 거죠. 하지만 우주에 그런 고정불변은 없습니다. 대신에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면서 영원히 존재를 이어가는 영원불멸의 작용이 존재하죠. 잠깐만요. 변하지 않는 건 없는데 사라지지 않는 건 있다고요? 이 두 개가 어떻게 동시에 양립할 수 있죠? 책에 나오는 바다의 비유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비유가 좋겠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바다 표면을 상상해 보세요. 파도가 맺히고 하얀 물거품이 생겼다가 부서지잖아요. 네, 거품은 금방 생겼다 사라지죠. 이건 일시적인 변화의 세계, 즉 우리가 사는 유의법의 세계예요. 거품은 분명히 생겨나고 또 사라져요. 네, 하지만 바다 아주 깊은 곳, 심해로 내려가면 어떨까요? 깊은 곳이요?
거긴 좀 조용하지 않나요? 네, 거대한 해수층이 초면의 요동침과는 무관하게 고요하고 묵직하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흐르며 지구 전체의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아,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텅 빈 물속 같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에너지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군요. 맞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영원히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끊임없이 유연하게 변화해야만 합니다. 변해야 살아남는다. 고여서 형태를 유지하려는 웅덩이의 물은 결국 썩거나 증발해버리잖아요. 하지만 모양을 계속 바꾸며 흐르는 강물은 영원히 바다로 나아가면서 생명력을 유지하죠. 와, 웅덩이와 강물의 차이네요. 네, 모든 것이 허무하게 소멸하는 게 아니라 고요하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만물과 상호작용하는 상태. 이것이 저자가 말하는 진짜 우주의 진리, 즉 영원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텅 비었다는 건 죽어있는 어떤 껍데기가 아니라 무슨 형태로든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 상태를 뜻하는 거였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거기서 불교 철학의 궁극적인 지점인 진공묘유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진공묘유요? 뜻이 뭔가요? 참으로 텅 비어 실체가 없으나 그 비어있음 속에서 신묘하게 끊임없이 작용하고 존재한다. 이런 뜻이죠. 비어있는데 존재한다? 참 매력적인 말이긴 한데요. 솔직히 약간 언어적 유의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하, 그렇게 들릴 수 있죠.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비어있는 동시에 꽉 차 있다는 게. 그 모순을 과학의 언어로 완벽하게 풀어낸 것이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네, 저자가 이 진공묘유를 양자역학의 중첩현상과 연결짓는 부분이 사실 이 책의 백미거든요. 중첩이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빛이나 전자를 다루는 양자세계의 아주 유명한 이중슬릿 실험을 떠올려 보세요. 네, 들어본 적 있어요. 관측되기 전의 전자는 특정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 즉 파동의 상태로 우주에 아주 넓게 퍼져 있습니다. 파동으로 퍼져 있다고요? 네, 특정한 위치나 고정된 형태,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사실상 텅 비어있는 공의 상태죠. 아, 딱딱한 어떤 점으로 굳어져 있지 않고 그저 확률로서만 파도처럼 막 일렁이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런데 우리가 관측 장비를 딱 들이대고 그걸 보는 순간, 즉 우주와 상호작용을 하는 순간 이 파동은 분개하면서 스크린 위에 뚜렷한 점으로 나타납니다. 점이요? 입자가 된다는 건가요? 네, 입자요. 텅 비어있던 확률의 바다에서 분명히 작용하는 현실의 입자, 즉 묘유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와, 너무 신기하네요.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고정된 실체가 없는 상태인 공과 분명히 작용하는 상태인 묘유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겹쳐 있는 것. 이게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물질의 작동 방식입니다. 세상에. 이게 진짜 놀라운 게요. 수천 년 전에 고대 인도에서 막 명상을 통해 도달한 진리가 현대 입자 가속기나 양자 컴퓨터가 증명해내는 우주의 원리와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경이롭네요. 심지어 저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유교 철학까지 끌어옵니다. 유교까지요. 북송시대의 철학자 주도니가 말한 무국이 태극이라는 우주관이 있거든요. 무국이고 태극이다. 무슨 뜻인가요? 형태도 경계도 없는 절대적인 무의 상태인 무국이 곧 만물이 뻗어나오는 꽉 찬 근원인 태극과 같다는 선언이죠. 아, 이것도 진공묘유랑 똑같은 구조네요. 맞습니다. 결국 불교의 진공묘유, 양자역학의 중첩, 유교의 무국이 태극은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고정된 실체가 없는 텅 빈 잠재력이 곧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힘이라는 그 동일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여러 학문이 하나의 결론으로 딱 수렴하는 걸 보니까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아주 거대한 비밀 하나를 엿본 기분입니다. 네, 통찰이 대단하죠. 그런데요, 우주의 법칙이 이렇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솔직히 내일 당장 출근해야 하고 꽉 막힌 지하철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 우리한테 이 진공묘유라는 개념이 도대체 무슨 실용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아,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네, 아까 제가 노트 자료를 보니까 자아에 대한 불교와 힌두교의 관점 차이를 다룬 내용이 있던데 이게 약간 힌트가 될 수 있을까요? 아주 훌륭한 힌트입니다. 이 거대한 철학을 우리 일상의 심리학으로 끌어오는 대목이거든요. 오, 어떻게 끌어오죠? 힌두교에서는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고정적 자아, 즉 아트만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트만,
영원 같은 건가요? 네, 어제도 나고 오늘도 나고 죽어서도 변하지 않는 영원불변의 실체죠. 우리는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안에 진짜나.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나, 즉 진화는 그것을 전면으로 부정합니다. 아, 부정한다고요? 네, 우주에 고정된 입자가 없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 역시 고정된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변과 상호작용하며 변해가는 어떤 현상이자 과정이라는 겁니다.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막 이러잖아요. 나는 원래 성격이 되게 내성적이야. 아니면 나는 원래 수학은 절대 못하는 머리야. 나는 원래 좀 욱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요. 네, 맞아요. 스스로 딱 단정 지어버리죠. 이렇게 나라는 존재에 딱지를 딱 붙이고 단단한 바위처럼 규정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양자역학이나 진공묘유의 관점에서 보면 나를 그렇게 고정된 입자로 가두는 것 자체가 내 안에 무한한 파동의 가능성을 내 스스로 죽여버리는 거네요. 와, 아주 정확하게 캐치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 그런 거였군요. 과거의 기억이나 뇌가 만들어낸 그 좁은 내비게이션 지도 안에 나를 가두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것. 불교에서는 이 착각을 바로 고통의 근원으로 봅니다. 고통의 근원이요? 그럼 이 착각의 지도에서 빠져나와서 유연한 파동의 삶, 그러니까 진공묘유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론으로 대사각활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대사각활이요. 한자어 같은데 직역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역하면 크게 죽어야 도리어 살아난다라는 뜻입니다. 아, 크게 죽는다. 솔직히 아침 출근길에 듣기에는 이 죽는다는 단어가 조금 섬뜩하기도 하고 되게 극단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하하,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우리가 일상에서 뭘 어떻게 죽여야 한다는 거죠? 막 직장 때려치우고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물리적인 도피나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죽이는 거죠? 여기서 죽여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뇌가 만들어낸 그 환상과 집착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아, 아까 말한 그 가짜 지도요? 네, 책에서는 이를 해탈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는 10가지 무, 즉 신무를 통해서 오온의 착각을 싹 비워내는 작업이라고 설명해요. 착각을 비워낸다. 포맷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내 안에 고정된 자아, 내가 진짜라고 믿고 있던 시공간의 틀, 내 감정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 이런 과거의 데이터를 철저하게 포맷하고 비워내는 자기 부정이 바로 크게 죽는 대사의 과정입니다. 철저한 포맷. 듣고 보니까 마치 뱀이나 곤충이 허물을 벗는 과정이 좀 떠오르네요. 오, 허물 벗는 거요? 뱀이 더 크고 건강하게 자라려면 어떻게 하나요? 과거의 자신을 보호해주던, 하지만 이제는 너무 몸에 꽉 껴서 숨통을 조이는 그 낡은 껍질을 아주 고통스럽게 찢고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죽으니까요. 그 낡은 껍질과 함께 과거의 나를 완전히 버리는 것, 그걸 미련 없이 놓아버리는 게 바로 대사겠네요. 야,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그럼 그 비유를 조금만 더 이어가 볼까요? 네네. 껍질을 갓 벗고 나온 뱀의 상태는 어떤가요? 엄청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겠죠. 상처받기도 쉬울 거고요. 맞아요.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죠. 동시에 그 어떤 딱딱한 틀에도 갇혀있지 않은 아주 생생한 상태입니다. 네,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여기서 핵심은 과거를 버리고 텅 비우는 것에서 깨달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고요? 네. 산속에서 그냥 나는 텅 비었다 이러면서 가만히 명상만 하고 있는 건 불교에서는 절반의 깨달음이라고 봅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뭔가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텅 비우고 난 뒤에는 현실에서 뭘 해야 하죠? 비워냈으니 이제 새롭게 채워야죠. 하지만 예전처럼 다시 굳은 껍질로 막 채우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저자는 이를 오무오진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참된 지혜와 자비를 가지고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각활, 즉 도리어 살아남이라는 겁니다. 아, 현실로 다시 돌아온다고요? 네. 나라는 고정된 틀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가장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유연해졌으니까요. 그리고 타인과 아주 거침없이 상호작용, 이걸 성기라고 하는데 세상 속에서 아주 활기차게 살아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속세를 떠나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낡은 나를 싹 버림으로써 이 복잡한 속세 속에서 가장 자유롭고 유연하게 수용하는 법을 배우는 거였군요. 정확합니다. 현실에 발을 딱 딛고 있으면서도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태도. 멋지네요. 비워냈기 때문에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누구와도 관계 맺을 수 있는 그 완벽한 잠재력.
이 역동적인 삶의 태도가 바로 진짜 깨달음인 열반의 모습입니다. 야, 정말 깊은 통찰이네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방대한 이야기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다면 바로 그거 같아요. 네, 어떤 걸까요? 이 우주에 그리고 청취자님의 내면 깊은 곳에 고정된 채 영원히 멈춰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 이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우리는 모두 이미 완성된 어떤 굳어있는 조각상이 아닙니다. 주변과 끊임없이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매 순간 새롭게 쓰이는 과정 그 자체인 거죠. 네. 우주가 양자들의 얽힘 속에서 정말 1초의 멈춤도 없이 관계를 계속 갱신하며 나아가는 것처럼요. 우리 역시 매 순간 과거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네. 오늘 깊이 파헤쳐본 윤태진 박사님의 참으로 언제나 마땅히 이 진공요유 철학이 우리 일상에 주는 가장 따뜻하고 또 과학적인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저자가 인용했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유명한 통찰을 청취자님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 만물 유전의 철학이죠. 네, 우리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만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변한다는 아주 시적인 뜻이죠. 그렇죠. 강물은 계속 흘러가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이나 혹은 지금 이 순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당신이 딛고 일어선 현실의 바닥, 그리고 오늘 발을 담근 이 삶의 강물은 결코 어제의 그 강물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이미 모든 것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 과거의 어떤 실수, 어제의 깊은 상처, 혹은 나는 절대 변하지 못할 거야 라고 속삭이는 그 낡은 자아의 껍질 역시 뇌가 관성적으로 띄워놓은 어제의 환상이 아닐까요? 환상일 뿐이죠. 고정된 실체가 없기에 비로소 그 어떤 무한한 가능성으로도 도약할 수 있는 이 눈부신 우주 속에서요. 내일 아침 알람 시계를 끌 때 당신은 또 어떤 새롭고 자유로운 나로 갱신될지 그 가슴 뛰는 확률의 파동을 오늘 하루 꼭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